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6년 3월 25일, 그날 펜타곤이 얼어붙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적의 레이더를 단 0.001초 만에 멈춰 세우는 하늘의 유령을 보유합니다. KF-21 전자전기, 그 무기가 드디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2년간 한국의 요청을 철저히 외면했던 미국은 비웃었습니다. 전자전기를 독자 개발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만 그 오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미국 없이, 미국 기술 없이, 미국 허락 없이 한 펜타곤 관리의 22년간의 후회와 처절한 치욕,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커피가 무릎을 적셨습니다. 뜨거웠을 겁니다. 분명히 뜨거웠을 텐데 저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죠. 몸이 굳어 있었으니까요. 그저 텔레비전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026년 3월 25일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창원이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공장, 그 거대한 경납고의 철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군 장성들이 도열해 있었고 정부 인사들이 자리를 채웠으며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쉬지 않고 터졌습니다. 그리고 경납고 안에서 붉은 천막 뒤에 숨겨져 있던 기체가 서서히 아주 위용 있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날렵했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박수가 폭발하더군요. 한국 국방부 장관이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죠. 대한민국은 오늘부터 적의 레이더를 단 0.001초 만에 마비시키는 하늘의 유령을 보유합니다. KF-21, 이 전투기는 이제 전 세계가 두려워할 대한민국의 전자전 전투기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소파 쿠션 위로 툭 미끄러졌습니다. 쏟아진 커피가 무릎을 적셨는데 뜨거운지 차가운지도 몰랐습니다. 몸이 움직이질 않았으니까요. 아내 캐롤라인이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여보, 또 흘렸어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제 이름은 아서 벤스입니다. 올해 62입니다. 미국 국방부 대외군사판매국에서 22년을 일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워싱턴 방산업계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 어느 나라에 어떤 무기를 팔지, 어떤 기술을 어떤 조건에 넘겨줄지, 어떤 나라를 협상 테이블에 앉힐지 아니면 문 밖에 세워둘지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결정 하나하나에 제 서명이 들어갔죠. 과장이 아닙니다. 펜타곤 복도를 걸으면 사람들이 먼저 길을 비켰습니다. 수십 개 나라의 국방장관들과 악수를 나눴고 협상 테이블에서 제가 한마디 하면 상대방의 표정이 굳었죠. 제가 전화를 걸면 당일에 답전이 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실력이라고 믿었습니다. 22년간 쌓아온 권위라고 생각했죠.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저는 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국장으로 한국을 전담했습니다. 딱 1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싸구려 커피를 홀짝이며 알링턴의 오래된 아파트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퇴직 후 야심차게 차린 방산 컨설팅 회사는 2년 만에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워싱턴 시내 14층, 전망 좋은 사무실에서 시작했는데 마지막 날 제가 들고 나온 건 서랍 속 물건 몇 가지가 전부였죠. 한때 먼저 전화를 걸어오던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이제는 전화를 잘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게 주장하던 분석이 가장 크게 틀린 분석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캐롤라인은 요즘도 아침마다 묻습니다. 오늘 약속 있어요? 저는 대부분 없다고 답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납니다. 한때 수십억 달러짜리 무기 거래를 손에 쥐고 흔들던 제가 지금은 싸구려 커피를 홀짝이며 텔레비전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알링턴의 오래된 벚나무가 보입니다. 봄이면 분홍꽃이 피었다 지는데 그 꽃이 떨어질 때마다 저는 22년을 돌아봅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요. 서재 책상에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흑백 사진이에요. 제 할아버지 로버트 벤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 해병대원이었습니다. 1950년 겨울, 서울 어딘가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배경에는 폐허가 있었고 잿더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앙상한 아이들이 서 있었죠. 할아버지는 살아생전 늘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도와줘서 살아난 나라야.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오만한 착각이었는지 이제는 압니다.
제가 22년간 가장 자신 있게 주장했던 것이 있습니다. 딱 하나였죠. 한국은 절대로 스스로 전자전기를 만들 수 없다. 그 확신 하나로 저는 한국의 모든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비웃었죠. 가격을 올렸습니다. 부품 공급을 늦췄습니다. 한국이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뼛속까지 확신했으니까요. 그 오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대한민국이 온 세상 앞에서 증명해버렸습니다. 2026년 3월 25일, 커피가 무릎을 적시던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처참하게 틀렸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변명은 없습니다. 고백만 있습니다. 모든 것은 22년 전, 2004년 봄, 서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 4월 17일이었습니다. 김포공항을 나서자마자 차가운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고 운전기사가 우산을 들고 뛰어나왔죠. 깔끔한 영어였습니다. 벤스 부국장님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다리들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강변을 따라 달리는 차들이 물 흐르듯 움직였죠. 솔직히 말하면 놀랐습니다. 기대보다 훨씬 발전된 도시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곧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외양이야 뭐든 결국 첨단 무기 기술은 다른 문제입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드는 것과 전투기를 설계하고 전자전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그 분야에서 미국을 따라오는 나라는 손에 꼽히는데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게 전부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 따위가 그 확신을 흔들 수는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용산구 국방부 청사 8층 대회의실이었습니다. 형광등 빛이 가득한 방이었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무거운 직사각형 테이블이 가운데 놓여 있었죠. 창밖으로 남산이 희미하게 보였고 봄이었지만 에어컨이 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포함 미국 측 4명, 한국 측 8명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최민호였습니다. 40 초반이었을 겁니다. 인상이 온화했고 발음이 정확했으며 말을 아끼는 스타일이더군요. 그의 오른편에는 서류 뭉치를 앞에 쌓아둔 젊은 연구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에 무언가를 빽빽하게 적고 있었죠. 최민호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독자적인 전자전 역량 확보입니다. 현대 전쟁에서 전자전 능력 없이는 어떤 전투기도 생존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귀국의 EA-18G 그라울러 관련 기술 이전을 공식 요청드립니다. 저는 그의 발표를 들으며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전자전 기술 이전이라니, EA-18G 그라울러라니. 그 단어들이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거든요. 발표가 끝난 뒤 저는 기술보안국 부국장 리처드 헤이즈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헤이즈는 제 오른편에 앉아 있었는데 이 바닥에서 철의 문지기로 불리는 사람이었죠. 핵심 기술은 절대 내주지 않는다는 원칙 하나로 20년을 버텨온 사람입니다. 전자전 기술 이전은 없습니다. 우리 핵심 자산인데 넘겨줄 수 없죠. 헤이즈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연하죠. 완제품이나 팔아요. 그라울러 사고 싶으면 대당 1억 3천만 달러에 사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회의는 형식적인 논의만 이어지다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측이 마련한 만찬이 있었습니다. 남산이 보이는 레스토랑이었죠.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한강의 불빛들이 강물 위에 반짝이고 있었고 한국 측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씩 내오며 설명을 해줬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죠. 만찬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최민호가 잠시 자리를 고쳐 앉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분노인지 결심인지 저는 그때 읽어내지 못했죠. 만약 기술 이전이 어렵다면 저희는 독자 개발을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독자 개발, 좋을 대로 해봐. 수십 년이 걸릴 거야.
그때쯤이면 우리는 또 한 세대 앞서 있겠지.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한국의 요청에 대한 공식 답변서를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단호했습니다. 전자전 핵심 기술 이전 불가, 완제품 구매만 허용, 그리고 그 아래에 구매 조건을 줄줄이 달았습니다. EA-18G 그라울러 대당 1억 3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1,75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최소 구매 수량은 12대 이상. 총 구매 비용 최소 16억 달러였습니다. 30년 유지비와 정비 비용까지 합치면 그 몇 배가 넘었죠. 저는 이 조건이 한국을 아예 포기하게 만들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핵심 기술을 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뜻밖의 답장이 왔습니다. 조건을 검토하겠습니다. 동시에 독자 개발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헤이즈가 그 답장을 읽더니 소리내어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전자전기를 독자 개발한다고요? 원숭이한테 수수료 메스를 쥐어주는 꼴입니다. 줘봤자 쓸 줄도 모르죠. 미국도 40년이 걸렸는데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니까요. 20년은 버티다가 결국 우리한테 오겠죠. 그렇게 우리는 한국의 가능성을 우선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만찬 자리에서 최민호가 자리를 고쳐 앉던 그 순간이 자꾸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는데 저는 끝내 읽어내지 못했죠. 그것이 제 오만이 심은 첫 번째 씨앗이었습니다. 2005년 봄이었습니다. 워싱턴 사무실에는 봄 햇살이 가득했고 저는 고급 커피를 홀짝이며 한국발 보고서를 훑고 있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손을 맞잡았다는 내용이었죠. 민간 항공기 업체들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기사도 딸려왔습니다. 헤이즈가 제 자리로 걸어오더니 보고서를 흘낏 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러다 예산만 날리고 2년 안에 손들겠죠. 전자전 시스템이 그렇게 쉬운 줄 아나 봐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설계도 한 장 뽑아보고 현실을 깨닫겠죠. 파일을 서랍에 꽂았습니다.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신경 쓸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지구 반대편 경남 사천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사천분소 3동. 불이 꺼지지 않는 건물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도 새벽 2시가 넘어도 그 건물 창문에는 불빛이 남아 있었죠. 최민호는 그 불빛들 사이에서 밤을 버텼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기술 논문 더미가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빈 종이컵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연구실 한 구석에는 접이식 야전 침대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펼 틈이 없었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조차 막막한 시절이었습니다. 전자전 시스템의 핵심은 레이더 신호 처리 알고리즘입니다. 쉽게 말하면 적의 레이더가 내뿜는 전파를 찰나의 순간에 읽어내고 그것을 교란하는 전파를 되쏘는 기술이죠. 미국은 이 분야에 40년을 쏟아부었습니다. 수천 명의 전문가들이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수만 번의 실패 끝에 쌓아 올린 기술입니다. 한국에는 그 기초 자료조차 없었습니다. 참고할 논문도 물어볼 전문가도 도입할 수 있는 장비도 없었죠. 맨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맨땅이었습니다. 최민호 팀은 먼저 해외 학술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개된 논문, 특허 자료, 방산 전시회에서 수집한 기술 자료들, 동맹국 군사 자료 중 공개된 것들, 손에 잡히는 건 모두 끌어모았죠. 영어, 프랑스어, 심지어 독일어로 된 자료들을 밤새워 번역하고 분석했습니다. 코피가 날 때는 휴지로 틀어막고 키보드를 계속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계단씩 아주 느리게 올라갔죠. 그 무렵 워싱턴에서는 또 다른 서류가 한국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2007년 저는 한국이 운용 중인 F-16 업그레이드 비용을 기존보다 18% 인상한다는 통보서를 작성했습니다. 명목은 부품 수급 비용 상승이었죠. 실제로는 협상 카드였습니다. 다른 무기 구매에서 우리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한국을 압박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담당자가 항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죠. 벤스 부국장님, 이건 합의된 조건과 다릅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이 바뀌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후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봐봐, 이게 협상이야. 상대방이 선택지가 없을 때 쓰는 거야. 후배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한국은 결국 수용할 거죠.
맞았습니다. 한국은 수용했습니다. 조용히, 말없이.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천에서는 그 침묵의 의미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갑질이 올 때마다 최민호 팀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F-16 부품 공급이 늦어지면 어디를 국산화할 수 있는지 도면을 펼쳐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업그레이드 비용이 오르면 왜 우리가 이걸 남의 손에 맡겨야 하는지 이유를 하나씩 지워나갔죠. 분노를 말로 쏟아내는 대신 연구실 화이트보드를 수식으로 채웠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화이트보드는 더 빼곡해졌고 야전 침대 위에서 쪽잠을 자는 연구원들의 얼굴은 더 야위어 갔습니다. 2008년 최민호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벤스 부국장님, 기술 이전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정보 공유 협력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레이더 신호 데이터베이스 공유, 운용 경험 교류, 그 정도만이라도 요청드립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죠. 최 박사님, 저희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최민호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스스로 길을 찾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생각했죠. 그래, 찾아봐. 얼마나 갈 수 있는지. 그날 밤, 사천연구소 3동의 불빛은 새벽 4시가 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최민호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전자전 알고리즘의 기초 수식을 다시 처음부터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코피가 흘렀습니다. 소매로 닦고 계속 썼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연구원이 물었죠. 박사님, 정말 가능할까요? 최민호는 잠시 보드를 바라보다가 마커를 들어 수식 아래에 숫자를 하나 써 넣었습니다. 0.001.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숫자야. 적의 레이더를 이 시간 안에 읽어내고 교란할 수 있으면 우리는 세계 최고가 되는 거야. 젊은 연구원이 그 숫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0.001초. 눈 한 번 깜빡이는 시간의 150분의 1점.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저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천에서는 아무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22년 뒤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2011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F-16 업그레이드 계약 연장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기존보다 23% 인상하는 조건을 제시했죠. 총액 4,200억 원, 이전 계약보다 800억 원이 더 비쌌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가라앉았습니다. 벤스 부국장님, 인상폭이 너무 큽니다. 제어비가 가능할까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비용이 올랐습니다. 싫으시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한국 측은 결국 수용했습니다. 저는 그날 워싱턴 사무실로 돌아오며 생각했죠. 역시 선택지가 없어. 우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 2012년에는 F-15 부품 공급 일정을 6개월 늦춘다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공식 이유는 생산 일정 조정이었습니다. 실제로는 협상 카드였죠. 또 다른 무기 구매에서 우리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항의가 왔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죠. 이건 합의된 일정과 명백히 다릅니다. 공식 항의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6개월 후 정상화될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후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봐봐, 이게 협상이야. 상대방이 선택지가 없을 때 쓰는 거야. 핵심은 대체 불가능성이야. 우리 부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실.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돼. 후배가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협상 기술이라고 믿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갑질이었죠. 2016년 1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출근해서 이메일을 여는데 분석관이 보낸 보고서 한 장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제목이 이랬습니다. 대한민국 KF-21 공동개발 협약 공식 체결. 열어보니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손을 잡고 차세대 전투기를 함께 개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총 사업비 8조 8천억 원. 한국이 6조 8천억 원을 부담하고 인도네시아가 2조 원을 내는 구조였죠. 개발 완료 목표는 2028년이었습니다. 헤이즈가 제 자리로 걸어오더니 보고서를 흘낏 보았습니다. 8조 8천억짜리 장난감이네요. 만들다가 어디서 멈추나 두고 봅시다. 저도 웃었습니다. 전투기 개발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나 봐요.
설계도랑 실제 비행은 다른 얘기인데 보고서를 파일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파일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두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KF-21 시제기 설계 확정 보고, 2017년 핵심 부품 국산화 성공률 65% 돌파 보고, 보고서가 올 때마다 저는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전자전 없이는 소용없어. 그 말이 저희 방어막이었습니다. 2018년 3월, 저는 대외군사 판매국을 퇴직했습니다. 22년 경력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성대한 퇴직식이 열렸죠. 동료들, 부하 직원들, 오랫동안 함께한 방산업계 인사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마지막 연설에서 저는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기술 주도권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22년간의 확신이었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틀렸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퇴직 후 저는 워싱턴 시내 14층에 방산 컨설팅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처음 1년은 나쁘지 않았죠. 22년 인맥이 먹혔습니다. 계약 5건을 따냈고 보고서를 쓰고 자문을 하며 그럭저럭 굴러갔습니다. 2021년 4월 집에서 아내 캐롤라인과 저녁을 먹다가 뉴스 속보가 켜졌습니다. 대한민국 KF-21 시제기 공식 공개, 창원 한국항공우 주산업 공장, 거대한 경납고 문이 열렸습니다. 날렵한 회색 기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장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죠.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캐롤라인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게 한국이 만든 거예요? 꽤 날렵하게 생겼는데요. 저는 말했습니다. 만들었다고 해서 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해서 KF-21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레이더 단면적 수치, 엔진 추력, 항공전자 장비 구성, 기체 설계 특성. 숫자들이 예상보다 인상적이었습니다. 손끝이 잠깐 멈추더군요. 하지만 저는 곧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시험 비행도 안 했잖아. 종이 위 숫자일 뿐이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불안을 눌렀죠. 억지로 눌렀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2021년 가을,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KF-21의 항공전자 체계 70%가 국산 기술로 채워졌다고. 레이더 경고 수신기 국산화 완료. 전자 교란 장비 기초 기술 개발 착수. 저는 그 기사를 읽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레이더 경고 수신기, 전자 교란 장비. 그것은 전자전의 기초 중 기초입니다. 그 기초가 한국에서 국산으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야. 기초 기술은 기초 기술이야. 전자전기 완성까지는 갈 길이 멀어. 다시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한국 관련 뉴스가 신경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2022년 7월 19일에 왔습니다. 사무실에서 영상을 봤습니다. KF-21이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날렵한 기체가 구름 사이를 가르는 장면. 33분 후 착륙하며 조종사가 헬멧을 벗고 엄지를 치켜드는 장면. 직원 제니퍼가 옆을 지나다가 화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와, 진짜 날았네요. 근사한데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캐롤라인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KF-21이 오늘 첫 비행을 했어. 캐롤라인이 물었습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저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모른다고 했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요. 두 번째 충격은 2023년 초에 왔습니다. 세계 방산 수출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2022년 방산 수출액 17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조 원. 저는 그 숫자를 2번 읽었습니다. 173억 달러. 2006년에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불과 16년 만에 70배가 된 것입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천궁 방공 미사일. 한국 무기 이름들이 국제 방산 시장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가 K9 자주포 672문을 계약했습니다. 루마니아가 54문을 추가했습니다. 호주가 레드백 장갑차 129대를 계약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동료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방산 강국이 되고 있어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전자전 빼고는 다 팔 수 있죠. 그게 핵심인데. 하지만 그날 밤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전자전을 빼고 그 단서 조건이 얼마나 버텨줄 것인지. 세 번째 충격은 2023년 12월에 왔습니다. 한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KF-21 전자전기 변형 개발 사업을 착수한다고. 명칭은 KF-21EJ. 총 사업비 3조 2천억 원. 목표 능력은 미국 EA-18G 그라울러 수준 이상. 전력화 목표는 203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저는 그 두 글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라울러 수준 이상. 대당 1억 3천만 달러짜리, 한국 돈으로 1750억 원짜리 그라울러를요. 한국이 그것을 뛰어넘겠다고 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았죠. 컴퓨터를 열었습니다. 2022년 2월에 제가 썼던 컨설팅 보고서를 찾아냈습니다.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의 KF-21 전자전 능력 개발은 기술적 한계로 인해 당분간 실질적 위협 요소가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가 쓴 문장이었습니다. 불과 1년 전에 제가 직접 쓴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헤이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처드, 한국 EJ 발표 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헤이즈가 말했습니다. 봤죠. 그라울러 수준이라고요? 웃기는 소리죠. 핵심 신호 처리 소프트웨어는 미국도 40년 걸렸는데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죠. 제 생각도 같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헤이즈의 말이 예전처럼 안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안을 덮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워싱턴 도심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촘촘했죠.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천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가 있을 텐데 그 생각이 좀처럼 머릿속에서 나가질 않았습니다.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보고서 하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전자전기용 레이더 방해 포드 시제품을 완성했다는 내용이었죠. 지상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내용도 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가로 걸어가서 워싱턴 도심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창틀을 짚었죠. 레이더 방해 포드. 전자전기의 가장 핵심 장비입니다. 적의 레이더를 향해 강력한 교란 전파를 쏘는 장비. 그것을 한국이 국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시제품이지만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하더군요. 한국이 절대 못 만든다고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고 있구나. 그 생각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제니퍼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한국 관련 속보 하나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KF-21 시험 비행 횟수 800회 돌파입니다. 무사고 기록 유지 중이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800회. 그 숫자가 단순한 횟수가 아니라는 건 저도 압니다. 22년을 이 바닥에서 일했으니까요. 비행 횟수 800회 무사고란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증명했다는 뜻입니다. 말이 쉽지 미국도 그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이 그것을 이미 달성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을 해봤습니다. 2004년 서울에서 최민호가 스스로 길을 찾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20년입니다. 저는 그 20년 동안 한국이 포기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 믿음이 편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4월 23일. 그날을 저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컨설팅 보고서를 쓰고 있었는데 인터넷 뉴스에서 속보 알림이 울렸습니다. 마우스를 멈췄습니다. 기사를 열었죠. 방위사업청 공식 발표였습니다. KF-21의 핵심 전자전 알고리즘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적의 레이더 신호를 0.001초 안에 식별하고 최적의 방해 전파를 자동으로 송출하는 체계였습니다. 개발 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 및 협력업체 32개사, 지상 시뮬레이션 테스트는 수천 회를 통과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3번 읽었습니다. 0.001초, 1000분의 1초입니다. 사람이 눈 한 번 깜빡이는 시간이
약 0.15초인데 그것의 150분의 1 안에 적의 레이더를 읽어내고 교란한다는 뜻이죠. 전 세계에서 이 수준의 알고리즘을 독자 보유한 나라가 몇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손에 꼽습니다. 미국, 러시아,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눈이 달아올랐습니다. 세 장에서 최민호가 화이트보드에 써 내려갔던 그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코피를 소매로 닦으며 젊은 연구원에게 말했던 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숫자야. 그 순간으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숫자에 정확하게 도달했습니다. 아내가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저녁 먹어요.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화면을 닫았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캐롤라인이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하얘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해냈어. 뭐요? 내가 절대 못할 거라고 했던 것들. 캐롤라인이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나는 틀렸어.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포크를 드는 것도 잊었습니다. 22년이 그 식탁 위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소리 한 번 없이. 그날 밤 저는 컴퓨터를 다시 열었습니다. 2022년에 썼던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그 문장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았습니다. 한국의 KF-21 전자전 능력 개발은 기술적 한계로 인해 당분간 실질적 위협 요소가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장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22년간 했던 말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저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컨설팅 계약이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 갱신이 어렵겠다고. 이유는 짧았습니다. 한국 방산 동향 분석 역량이 부족하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업체도 같은 이유였죠. 세 번째는 아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워싱턴 방산 모임에서 오랜 동료 프랭크가 말했습니다. 아서, 자네 오래전에 한국 전자전기 불가능하다고 보고서도 썼었지. 저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분석했었죠. 프랭크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분석이 좀 빗나갔네. 그 말이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또 다른 자리에서는 누군가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기술 이전 안 해준 게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든 건 아닐까요? 우리가 막았더니 스스로 만들었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임 내내 저는 말을 잃고 앉아 있었죠. 그리고 2026년 3월 25일이 왔습니다.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알링턴의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죠. 저는 오전부터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KF-21 최초 양산 기념식이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전 10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창원 한국항공우주산업 공장. 거대한 경납고 문이 열렸습니다. 군 장성들, 정부 인사들, 카메라 플래시들, 그리고 경납고 안쪽을 비추는 화면, 붉은 천막 뒤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KF-21 양산 1호기. 박수가 폭발하더군요. 한국 국방부 장관이 연단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에서 13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생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더 선언합니다. 우리는 KF-21을 바탕으로 전자기 스펙트럼을 지배하는 전자전기를 개발할 것입니다. 적의 레이더를 단 0.001초 만에 마비시키는 하늘의 유령. 우리는 반드시 가질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소파 쿠션 위에 쏟아진 커피가 무릎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화면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흔들린 건 제 눈이었습니다. 뒤이어 화면에 공개된 자료들이 쏟아졌습니다. KF-21 리제이 작전 개념도, 적의 레이더를 마비시키는 전파 교란 시뮬레이션 영상, 지상 시험이 완료된 레이더 방해 포드 실물, 국산 레이더 경고 수신기 성능 그래프, 그리고 화면 한가운데 크게 뜨는 숫자 0.001. 캐롤라인이 부엌에서 들어왔습니다. 여보, 또 흘렸어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화면만 바라봤죠. 캐롤라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한국이 해냈네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우리 없이, 우리 기술 없이, 우리 허락 없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3가지 물건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2004년 한국 방문 때 최민호가 건넨 명함이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최민호. 저는 그 명함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22년 전 남산이 보이던 그 레스토랑에서 자리를 고쳐 앉으며 조용히 말했던 그 사람. 그렇다면 저희는 스스로 길을 찾겠습니다. 그것이 예언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2022년에 제가 쓴 컨설팅 보고서였습니다. 이미 그 문장은 삭제했지만 인쇄본이 남아 있었죠. 한국의 KF-21 전자전 능력 개발은 기술적 한계로 인해 당분간 실질적 위협 요소가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세 번째는 할아버지의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1950년 겨울, 잿더미가 된 서울. 앙상한 아이들. 그 아이들의 손자들이 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이 우리 밀가루로 살아난 나라라고 하셨죠.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스스로 살아난 나라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던 날을 기억합니다. 워싱턴 시내 14층, 전망 좋던 그 사무실.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펜타곤 방향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22년간 그 건물을 드나들며 수십 개 나라의 운명을 좌우했다고 믿었던 제가 이제 책상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건 명함 1장, 보고서 1부, 흑백 사진 1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국이 EA-18G 그라울러를 24대 구매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당 1억 3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1750억 원. 24대면 4조 2천억 원입니다. 여기에 30년 유지비, 정비비, 부품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까지 더하면 총 24조 원이 넘습니다. 제가 22년간 한국에서 뽑아낼 수 있다고 믿었던 돈이죠. 대신 한국은 3조 2천억 원을 투자해서 기술 주권을 확보했습니다. 차액만 20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영원히 한국 것입니다. 미국의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정치 상황이 바뀌어도 부품 공급이 끊기지 않습니다. 고장 나도 스스로 고칩니다. 업그레이드도 스스로 합니다. 24조 원. 제가 날려버린 숫자입니다. 하지만 진짜 손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KF-21 EJ 개발은 동아시아 항공 전력 균형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영국 경제 전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전자전 분야에서 자립을 선언했다. 미국 방산 수출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싱가포르 국방연구소가 분석했습니다. KF-21 EJ가 전력화될 경우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방산 구매 옵션이 크게 다양화될 것이다. 그리고 헤이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서, 나 지금 한국 EJ 관련해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어. 동남아 몇 개국이 우리 그라울러 대신 한국 EJ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정보가 들어왔거든. 저는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리처드. 어떻게 막아야 할까?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못 막아. 우리가 문을 닫았으니까 한국이 새 문을 만든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원숭이에게 수수용 메스를 쥐어주는 꼴이라던 헤이즈. 그 원숭이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메스를 직접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겠다고 세계 각국이 줄을 서고 있죠. 참혹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아들 마이클이 방학을 맞아 집에 왔습니다. 항공우주공학을 공부하고 있는 녀석이죠. 저녁을 먹다가 불쑥 말했습니다. 아빠, KF-21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교수님이 한국전자전 기술 논문을 수업에서 소개했어요. 국방과학연구소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실렸는데 레이더 신호 처리 알고리즘이 세계 수준이라고 하시던데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의 교수가 수업에서 소개하는 기술을 저는 22년간 불가능하다고 비웃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재에 혼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의 흑백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1950년 겨울, 잿더미가 된 서울. 맨발로 서 있던 아이들. 구호물자 밀가루를 받으러 줄을 서던 그 아이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도와줘서 살아난 나라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그 아이들은 도움을 받아서 살아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폐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70년이 지나 그 아이들의 손자들이 잿더미 위에 반도체를 쌓고 배를 만들고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0.001초의 기적을 만들어냈죠. 오만이었습니다. 제 22년이 통째로 오만이었습니다. 2008년 전화를 끊으며 최민호가 했던 말이 귓속을 맴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스스로 길을 찾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허풍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고 예언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22년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진짜 강자가 누구였는지 이제는 압니다. 저는 지금 이 고백을 보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2년간 대한민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당신들의 노력을 비웃었고 당신들의 침묵을 굴복으로 여겼으며 당신들의 결심을 호기심, 어린 나라의 욕심쯤으로 취급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강했습니다. 그 강함이 세상에 드러나는데 22년이 걸렸을 뿐입니다. KF21 하늘의 유령 0.001초의 지배자 그 이름이 세계 하늘에 울려 퍼질 날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아마 알링턴의 이 낡은 소파에 앉아 그 뉴스를 보겠죠. 커피잔을 꼭 쥐고 흘리지 않으려 애쓰면서 그것이 제가 치르는 대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대가입니다.